경상북도 포항 구룡포 끝자락에 단층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철공소에서 흘러나오는 쇳소리가 골목을 채우는 곳입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대문 손잡이는 녹이 슬어 삐걱거렸습니다. 그 집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도현은 8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분식집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늘 찬물에 불어 있었고 칼에 베인 자국들이 손가락 마디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더 심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아 마치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가족은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날의 운명을 결정했으니까요. 조용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욕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도연은 그저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철수는 한때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났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상과 가족 모두를 원망했습니다. 일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을 볼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도연도 결국 자신처럼 망할 거라고. 도연이 시험을 잘 봤을 때도 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찬 대신 저주가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점점 아버지 앞에서 말을 줄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견디는 법이었으니까요. 14살 되던 해 겨울, 도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골목을 자전거로 돌며 신문을 던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전기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을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도연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렸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으면 어머니와 동생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떠나는 날 아침 이철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도연은 그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찬물에 불고 칼에 베이고 신문 배달하며 얼어붙었던 손. 하지만 이 손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울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포항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철공소, 낡은 골목,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남긴 온기가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기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하다는 것을요.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원룸 건물 3층 끝방이 도연의 새 집이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 방 크기는 3평 남짓했고 창문 너머로는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지도 않고 도연은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이삿짐센터에서 막내 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장 김태성은 40대 중반의 까무잡잡한 남자였습니다.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주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태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도연은 오전 6시에 센터 앞에 섰습니다. 선배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흘깃 보더니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배 기사 최민호가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도연은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모든 동작을 눈에 담았습니다. 냉장고를 옮기는 법, 소파를 계단으로 올리는 법, 팍스를 쌓는 순서. 하나하나가 기술이었습니다.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메모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적었습니다. 이틀째부터 도연은 짐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박스부터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냉장고와 세탁기를 맡았습니다. 어깨가 까졌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는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최민호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호는 도연에게 소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센터 앞 포장마차에서였습니다. 최민호가 집이 어려운지 물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포항에 계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바닥은 꿈 가진 사람은 오래 못 버티고 그냥 버티는 사람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포항보다 더 습하고 무더웠습니다. 트럭 안은 찜통이었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습니다. 도연은 하루에 셔츠를 3번씩 갈아입었습니다. 7월 중순 도연은 생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 월세를 내고 팥값을 빼면 100만 원 남짓 남았습니다. 도연은 그중 80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넣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은 충분하다고 그걸로 약 사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으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8월 첫째 주 화요일 도연은 청담동 대저택 이사를 맡았습니다. 센터에서도 큰 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은 해외로 이주하는 중이었고 모든 가구를 처분하거나 기증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태성 사장이 조심해서 다루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대리석 테이블이 있었고 안방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오후 4시쯤 도연은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스케치였습니다. 연필로 그린 남자의 얼굴. 선이 거칠었지만 어딘가 힘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주웠습니다. 버릴 것인지 남길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내민 스케치를 보더니 입을 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더니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자화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파리에서 직접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서진 아트갤러리 서진 관장. 도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서진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번호를 명함 뒤에 적어 건넸습니다. 꼭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깊이 인사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트럭 안에서 도연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아트 갤러리. 자신과는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정직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서진 관장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연에게 이서진은 갤러리에 한번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개인 용무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주말 시간을 제안했고 도연은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연은 강남역 근처 갤러리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에는 아트 갤러리 서진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흰 셔츠가 전부였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입고 왔습니다. 이서진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그림이 걸려 있었고 조명이 작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도연은 처음 보는 세계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서진은 도연을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날 도연이 찾아준 스케치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복원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커피를 내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습니다. 이서진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에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피카소의 마지막 전시회를 봤다고 했습니다. 감동받아서 무작정 아틀리에를 찾아갔고 운 좋게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부탁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웃으면서 내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 밤 자화상을 그렸고 피카소에게 보여드렸더니 이제 내가 화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그림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못 찾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이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진은 도연이 아니었으면 그림은 영영 사라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이서진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살해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이서진은 봉투를 도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서진은 갤러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외 작품도 다루고 국내 작가 전시도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 운송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운송업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작품을 다치게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킨다고 했습니다. 항상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서진은 도연의 회사와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도연과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은 그냥 막내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사람을 본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책임감 있고 꼼꼼하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지만 무게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명함 뒤에 개인 번호를 적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의 연봉 5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서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은 김태성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미술품 운송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거 돈 되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태성은 기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새워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술품 운송 시장 규모, 필요한 장비, 예상 수익까지 정리했습니다. 김태성은 자료를 넘겨보다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본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투자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진과의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성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태성은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책임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미술품 운송을 공부했습니다. 온도, 습도, 포장 방법, 진동 방지 기술, 모든 것이 일반 이사와 달랐습니다. 도연은 관련 책을 사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첫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아트 갤러리 서진과의 1년 운송 계약이었습니다. 도연은 직접 특수 포장재를 구매하고 트럭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첫 운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서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작품에 흠집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갤러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은 일주일에 서너 건씩 미술품 운송을 맡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한빛이삿짐센터에서 나와 독립했습니다. 아트무브라는 이름의 미술품 전문 운송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도연 혼자였지만 신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3년째 회사는 직원 5명 규모로 커졌습니다. 도연은 억대 계약을 따냈고 국립현대미술관과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포항의 어머니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성실히 만든 우연은 결국 운명이 된다는 것을요. 창업 3년째 가을, 도연의 회사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독립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직원은 7명으로 늘었고 전용 운송 차량도 3대가 되었습니다. 격리를 맡은 정수진이 이번 달 매출 정산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500만 원. 순수익만 8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도연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함께 일한 보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직원들은 도연을 칭찬했습니다. 맨 땅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술계에서 아트무브 모르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항의 집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도연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분식집도 잘 되고 여동생 은지도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더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하다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약값은 제대로 쓰고 계시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10월 중순 도연은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낡은 골목, 철공소, 그리고 단층 주택. 도연은 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더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허리는 더 굽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왔냐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이철수는 돈은 많이 벌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벌었다고 고작 짐이나 나르는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이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철수는 도연이 번 돈도 결국 자기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낳아줬잖냐고 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책상, 좁은 침대, 벽에 붙은 세계지도.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는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불고기.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먹으라고 서울 가면 제대로 못 먹잖냐고 말했습니다. 이철수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밥을 먹으며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철수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얼마 벌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밥 먹을 때는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이철수는 자기가 궁금해서 묻는데 대답도 못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애가 오랜만에 왔는데라고 했습니다. 이철수는 왜 맨날 애 편만 드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가장인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처음 들어보는 어조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참았고 굽혔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철수가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대드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대드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넘게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애들한테 상처만 줬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철수가 소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잔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철수는 너도 입 다물라고 내가 뭔데 자기한테 명령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철수는 웃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이 다 뭐냐고 자기가 너 키운 덕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속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아버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욕만 들었고 무시만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덕분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철수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철수를 막아섰습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레까지 있기로 했잖냐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여기 있으면 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자기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이철수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연은 어머니에게 건강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돕겠지만 아버지는 끊어내겠다고. 사랑의 끝에는 이별보다 용기가 먼저 온다는 것을 그날 도연은 배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도연은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도연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한 돈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매달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통장에 3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10명이 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뿐 아니라 리움미술관, 삼성미술관과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진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포항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결국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동생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있어. 빨리 와. 도연은 그날로 포항행 KTX를 탔습니다. 가방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갑 하나만 들고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포항역에서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1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키가 작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은지는 오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분식집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과로였다고 했습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았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약값은 제대로 쓰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은지 학원비를 냈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관리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도연과 은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일 바쁜데?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식집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봐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도연은 포항에 머물렀습니다. 회사 일은 정수진에게 맡겼습니다. 도연은 매일 어머니 병원 진료를 챙겼습니다. 약도 직접 사서 먹는 걸 확인했습니다. 분식집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했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지 학원비도 생활비도 자기가 다 보낼 테니 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포항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왔냐고 말했습니다. 돈 벌러 서울 갔다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버릇없는 새끼.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와 은지 생활비는 자기가 다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몫은 없다고 했습니다. 술 마실 돈도 담배 살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자기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인데?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철수가 도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막아섰습니다. 은지는 작은 몸으로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이철수는 딸을 밀쳤습니다. 은지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끊고 일 시작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은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로 은지를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도연의 원룸은 좁았지만 둘이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은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거부했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떡하냐고.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국내 3대 미술 운송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20명이 넘었고 매출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은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오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내 이름만 부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혔습니다.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도연은 용서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양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야. 그 순간 도연은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진짜 용서는 미움이 식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도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어머니가 있고 은지가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